자동차로 유명한 독일이 지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뮌헨에서는 모든 독일차 판매를 중단하고 한국 차만 판매하겠다는 선언이 줄을 지었다는데요. 수입 관세 폭탄으로 BMW의 가격이 폭등한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한국 차를 더 찾기 시작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독일차 없이는 못 산다던 독일의 소비자들이 하나둘씩 한국 차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쓰레기 취급을 받던 한국 차를 왜 독일인들은 갑자기 사기 시작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뮌헨에서 20년째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안네트 슐츠입니다. 그동안의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독일 차가 세계 최고라는 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자랐고 지금도 15년 된 폭스바겐 골프를 몰고 다니죠. 남편은 아우디 본사 엔지니어고요. 그런데 올해 초 EU에서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독일차 가격이 하루아침에 20%씩 뛰었어요. 벤츠 E클래스가 8만 유로를 넘어버렸죠. BMW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자동차 잡지에 칼럼을 썼어요. 제목이 한국차는 독일 시장에서 틈새 역할일 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차요? 그냥 싸구려 대명사 아니었나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브랜드들 말입니다. 물론 요즘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독일차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웠어요. 제가 쓴 기사 내용도 그랬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독일 소비자들은 결국 독일차를 선택할 것이라고 단정했죠. 그런데 편집장 하인츠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 두꺼운 자료를 들고 말입니다. 안네트, 이 데이터 좀 봐라고 하더군요. 현대차 독일 판매량이 작년 대비 30%나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와 투싼 같은 모델들이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지. 진짜 독일차의 품질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편집장이 객관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거든요. 예전에 현대 엑센트나 기아 프라이드 같은 차들을 봤을 때의 기억이 남아있었어요. 플라스틱 느낌의 내장재, 어설픈 마감, 금세 고장나는 부품들 말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저는 하인츠에게 말했어요. 한국차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독일 자동차 산업의 아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까지 우리가 가진 브랜드. 파워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칼럼 주제도 정했어요. 독일차의 전통과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리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독일이 자동차의 본고장이고 우리가 만든 차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한국차 같은 후발주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노리스가 대학교 2학년인데요. 6개월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모아 차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중고 폭스바겐, 골프나 오펠 코르사 정도겠거니 했죠. 독일 학생들이 흔히 타는 차 말입니다. 그런데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번쩍번쩍한 파란색 현대 i30N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 주차장에 한국 차가 있다니요. 게다가 스포츠카 버전이었어요. 저는 노리스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노리스가 하는 말이 엄마 이 차 정말 좋다는 거예요. 275마력에 제로백이 5.9초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아빠 아우디 A4보다 훨씬 빠르고 재밌다고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우리 집안이 3대째 독일차만 타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였고 아버지도 BMW를 평생 타셨거든요. 저 역시 첫 차부터 지금까지 폭스바겐만 15년째 타고 있고요. 그런 뿌리 깊은 전통을 노리스가 하루아침에 박살낸 거예요. 그런데 노리스가 하는 말이 더 어이없었어요. 엄마는 편견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차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대학교 친구들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독일 현지 친구들도 현대차, 기아차 타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특히 전기차 쪽에서는 한국차가 독일차를 완전히 앞질렀다고 하더군요. 대학 주차장만 봐도 현대 아이오닉이나 기아 EV6가 절반은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무시했어요. 젊은 애들이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거지 진짜 자동차의 품질과 가치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 클라우스까지 노리스 편을 들더라고요. 아우디 본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말입니다. 회사에서 현대차, 기아차 부품들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요즘 한국 기술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 기술은 우리보다 최소 2년은 앞서 있다고 인정하더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도요타 다음으로 뛰어나다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진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제 등에 칼을 꽂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쓴 독일차 우월론 기사가 자동차 전문 잡지에 실렸는데요. 독자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이 아니라 완전히 나쁜 쪽으로 말이에요. 온라인에 댓글이 500개가 넘게 달렸는데 대부분이 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기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혹독한 비판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제 기사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독자는 자기가 3년 전에 제네시스 GV70을 샀는데 벤츠 GLE보다 훨씬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연비는 더 좋고 고장은 한 번도 안 났고 서비스 센터 직원들도 정말 친절하다면서 말입니다. 벤츠 서비스 센터는 예약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다고 불평하더군요. 또 다른 독자는 BMW i3에서 현대 아이오닉 5로 바꾼 뒤 전기요금은 절반으로 줄고 충전 속도는 2배로 빨라졌다면서 제 기사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심지어 포르쉐에서 일한다는 엔지니어도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 회사도 한국 배터리 기술을 따라가려고 정말 애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제 기사에 동조하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어요. 편집부에서도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편집장 하인츠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독자들 반응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너 혼자만 2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따끔하게 말하더군요. 구독자들이 구독 취소까지 하고 있다며 정말 심각하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동료들 반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한 사진기자 한스가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안네트, 나도 이번 기회에 솔직히 고백하겠다면서 제네시스 GV70을 샀다는 거예요. 처음엔 설마 하고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더라고요. BMW X5를 무려 12년 동안 타다가 작년에 갈아탔다면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한스가 열심히 설명하더라고요. 마사지 시트에 공기청정기에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오디오까지 다 들어있는데 가격은 BMW보다 30%나 싸다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서비스도 친절하고 연비도 훨씬 좋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일 믿었던 동료마저 한국차로 갈아탔다니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지, 제가 혼자 뒤처지고 있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에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 정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어요. 기상청에서 30년 만에 최대 적설량이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하루 만에 뮌헨 시내에 50cm가 넘는 눈이 쌓였거든요. 도로는 완전히 마비됐고 대중교통도 전면 중단됐어요. 공항도 폐쇄되고 고속도로도 통제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해서 제 골프에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를 끼우고 조심조심 나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집 앞 언덕길부터 문제였어요. 골프가 계속 미끄러져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뒤에서 기다리던 차들이 경적을 계속 울어대니까 정말 창피했습니다. 겨우겨우 언덕을 올라가도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서 또 미끄러지고 말이에요. 15년 동안 타던 골프가 이렇게 힘없이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독일 차가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가 언덕길에서 헉헉대며 고전하고 있을 때 옆 차선으로 현대 투싼 한 대가 아주 여유롭게 스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눈길에서도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정말 안정적으로 달리더라고요. 운전자는 심지어 커피를 마시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독일 차인 제 골프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 차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니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상황을 계속 봤어요. 현대 코나나 기아 스포티지 같은 한국 SUV들은 눈길에서도 정말 잘 달리는데 독일 차들은 유독 고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BMW X3도 미끄러져서 갓길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우디 Q5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웃집 토마스 아저씨를 만났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현대코나 전기차를 작년에 샀는데 겨울에도 배터리 성능이 정말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히트펌프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추운 날씨에도 연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영하 15도에서도 80% 이상 성능이 유지된다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반면 제 다른 이웃 프란츠는 BMW i3 전기차를 타는데 겨울만 되면 배터리가 금세 방전된다고 계속 불평하더라고요. 평소 300km 가던 게 겨울에는 150km도 못 간다면서 정말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특히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까 독일 전역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독일 브랜드 차량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대나 기아차 사고 소식은 거의 없더라고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한국차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어요. 기자로서 이런 의문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혼자 몰래 뮌헨 시내에 있는 현대차 딜러숍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창피했습니다. 20년 동안 독일차만 찬양하던 기자가 현대차 매장에 간다니 말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평소에 안 쓰던 검은색 모자까지 눌러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조심스럽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첫인상부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매장 인테리어가 벤츠나 BMW 전시장 못지않게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깔끔한 대리석 바닥에 모던한 조명, 세련된 가구들까지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 같았어요. 그리고 전시된 차들을 보니까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GV80이 눈에 들어왔는데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벤츠 GLS나 BMW X7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친절한 딜러 직원이 다가와서 시승해 보시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제네시스 GV80을 시승해 보기로 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트의 질감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시트는 마사지 기능까지 있었고 실내 정숙성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엔진을 시동 걸어도 거의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실제로 운전해 보니까 승차감이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남편이 타는 아우디 Q7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까 더욱 놀랐어요. 비슷한 옵션의 아우디나 벤츠보다 25%에서 30%나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품질이나 기능 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뛰어났어요. 예를 들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독일 차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했거든요. 딜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독일 고객들이 벤츠나 BMW에서 제네시스로 갈아타는 경우가 정말 많다면서 말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군요. 품질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기본 옵션도 풍부하다는 이유에서래요. 심지어 서비스 측면에서도 독일 브랜드보다 훨씬 친절하고 세심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차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20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편집부 회의에서 편집장 하인츠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안네트, 현대차 특집 기사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독자들 반응도 그렇고 유럽 자동차 시장 상황도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과 가치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직접 체험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써온 기사들이 정말 객관적이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독일 차에 대한 애정이 너무 앞서서 다른 브랜드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특히 한국 차에 대해서는 정말 편견이 심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현대 액센트나 기아 프라이드의 이미지에 갇혀서 지금의 현대차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 노리스가 제일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기자라면 편견 말고 진실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으로 독일 차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직접 현대 i30N을 타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성능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면서 독일 대학교 친구들도 다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BMW M2를 타던 친구도 i30N으로 갈아탔다고 하더군요. 남편 클라우스도 저를 적극 지지해줬어요. 회사에서도 현대차 기아차를 정말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인정할 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아우디보다 확실히 앞서 있는 기술들이 많다고 인정하더군요. 배터리 효율성이나 급속 충전 기술,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들에서 말이에요. 심지어 아우디 본사에서도 현대차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해주더라고요. 아우디에서 20년 일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갇혀있지 말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써보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제 기존 독자들 중에는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직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편집장 사무실로 가서 현대차 특집 기사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츠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야 진짜 기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격려해줬어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현대차 특집 기사를 제대로 쓰려면 공장도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대차 유럽 본부에 연락해서 체코 노쇼비체 공장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흔쾌히 허락해 주더라고요. 한국 기업답게 정말 개방적이었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기자 출입을 꺼리는데 현대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코 공장에 도착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규모부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축구장 200개를 합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화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특히 용접 공정에서는 거의 사람 손이 닿지 않고 로봇이 다 처리하더라고요. 품질 관리도 정말 철저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여러 명 상주하면서 유럽 기준에 맞게 튜닝하고 있었어요. 공장장 인터뷰에서 정말 인상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독일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품질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는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어떤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구성 테스트에서는 벤츠나 BMW보다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개발센터였어요. 독일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면서 유럽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서스펜션 튜닝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재질까지 모든 걸 유럽 기준에 맞춰 조정하더라고요. 한국 기술력과 독일 노하우가 만나니까 정말 시너지가 대단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대차가 유럽에서 성공하는 이유를 말이에요.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니라 정말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을 나오면서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공장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기사 작업에 들어갔어요. 제목을 편견을 버리고 본 현대차의 진짜 실력이라고 정했습니다. 기사 첫머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20년 동안 독일차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썼습니다. 현대차의 기술력과 품질이 독일차와 대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정직하게 평가했어요.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좋은 쪽으로 말이에요. 독자들이 정직한 기자라면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용기 있는 고백이라며 응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심지어 다른 매체에서도 제 기사를 인용하면서 독일 언론의 시각 변화라고 보도하더군요. 현대차 독일 지사에서도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편집장 하인츠가 저를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라면서 격려해줬어요. 독자들 반응도 좋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말 잘했다고 하더군요. 동료들도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었어요. 특히 한스가 그러더라고요. 역시 안네트답다면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 정신을 잃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가족들 반응이었어요. 아들 노리스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게 정말 멋있다면서 말입니다. 남편 클라우스도 회사 동료들에게 제 기사를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아우디 엔지니어 부인이 이런 객관적인 기사를 썼다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정말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타던 폭스바겐 골프 대신 현대 아이오닉 6를 시승해보게 됐어요. 현대차에서 장기 시승 기회를 주셨거든요. 타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전기차인데도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더라고요. 디자인도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첨단 기능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브랜드 시대는 정말 끝났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실력과 가치로 승부하는 시대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편견에 갇힌 기자가 아니에요. 진실을 추구하는 진짜 기자가 됐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